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수능 국어 독서 지문 중에서 가나 지문이 같이 나온 문제 4번부터 9번까지 세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번 가나 지문 나온 지문 세트는요, 작년 수능처럼 해결 지문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추론이 어렵다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가볍게 읽히는 약간 난이도가 쉬웠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의 특성상 단순히 뭐 국어 문제 풀이 스킬 그런 식으로 같이 읽어보기보다는 또 동아시아사라든지 한국사에 대한 내용도 같이 언급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특히요, 아마 이 지문이 어떤 분이 출제를 했고 어떤 논문에서 이 지문이 나왔는가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끝 말미에 저희가 찾아낸 그 출제 근거가 되는 논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지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입니다. 유서. 이게 종류할 때 그 유자입니다.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했습니다. 바로 유서의 정의 또는 의의를 지금 내리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동아시아사에 보면은 유서에서 이렇게 항목을 정하고 있는 것 중에 뭐 경사, 자집 이런 것들이 또 가끔 자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서두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요 뒷부분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또 본론으로 나온다. 그런 걸 지금 암시하고 있다고 딱 느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인 유서는 그냥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배열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뒤에 가서는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한 유서가 나올 거라는 그 암시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이제 유서의 종류를 또 나누고 있는데요. 분류.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협을 과시할 수 있었다 했는데, 바로 중국에서 왕조 초기에 이렇게 대규모 유서를 편찬한 거, 바로 대표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게 바로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가 편찬한 영락대전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바로 이 영락대전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자, 그러니까 중국 유서를 처음 수용한 건 고려, 그리고 그 유서를 활용을 한 건 조선입니다.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따라 유서를 편찬하였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그러니까 일반 유서가 아니고 전문 유서가 집중 편찬인데 그 특징이 나옵니다.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거의 뭐 단권한 짜집기 뭐 그런 개념이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이렇게 큰 A로 묶였고, 이 큰 A에 대해서 이해를 묻는 문제가 5번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5번 문제 잠깐 살펴보면서 더 이해를 돕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편찬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 근데 혹시 평가원에서 이 앞부분 전제가 되는 부분도 말을 살짝 틀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제가 되는 부분 그냥 훑고 넘어가기보다는 전제가 되는 부분에서 혹시 꼬아놓은 부분이 없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선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 조선에서는 신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 아까 본문에서요, 신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 바로 이런 목적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적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 목적. 자, 그러니까 결국 1번 선제나 2번 선제나 그냥 같은 말을 바꾸는 겁니다. 역시 2번도 적절. 3번 선지.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에 의해 유서가 편찬되었다. 그대로 맞고요. 4번 선지.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편찬한 유서를 통해 왕조 위엄을 드러냈다. 특히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대로 영락대전 같이 왕조 초기에 이런 내용으로 왕조의 위엄을 드러낸 대규모 유서를 편찬했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맞겠습니다. 자, 5번이요.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하는 내용을 덧붙여서 유서 편찬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기존 서적에서 뽑아 배열할 뿐, 그렇게만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1문단에서 기존 서적에서 뽑아 배열할 뿐, 이런 걸 일반적인 유서의 특징이라고 적어놨지, 발췌한 내용을 비교 해석 이런 내용은 A 부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답은 쉽게 5번이라고 고를 수 있겠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지금 이 문제 세트는 홀수형인데요. 이게 짝수형에서는 이게 요 5번 선지가 1번으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짝수형은 1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적절하지 않은 이런 문제는요, 이게 1번에 있으면 나머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금방 답 고르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게 이제 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짝수형과 홀수형이 좀 극단적으로 시간 안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유불리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속 큰 A 부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의 변화가 나타났다. 자, 그거 보십시오. 아까 1문단에서 뭐 일반적인 유서는 뭐 이러이러 할 뿐 뭐 비교하거나 해석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문단이 바뀌면서 변화하는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이 또 이 지문의 또 주제이고 본론일 수가 있겠죠. 예. 가가 지금 동그라미 가가 나중에 지금 6번 문제로 이어지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 계획의 뜻을 담았고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해 두었다. 이건 뭐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즉 카테고리로 서로 묶었다 그런 얘기 그리고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이게 중요하네요.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다. 또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 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설 그거 보고 안설이라고 하네요.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이것도 중요하네요. 주자학의 지식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 아니고 주자학의 지식을 어느 정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어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스몰핀 내용은 나중에 9번이 어휘 문제거든요. 근데 뭐 너무 쉽습니다. 정답이요. 9번에 2번이 이어받는을 바꿔 쓰려면 개성이 맞겠죠. 근데 개자는 맞는데 2번 선지가 개몽입니다. 좀 무지한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 개몽인데 완전히 뜻이 어긋나죠. 그래서 뭐 굳이 이건 문제를 볼 필요가 없이 이어받는 개성인데 9번에 2번 선지는 개몽이라고 잘못 적절하지 않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9번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 역시 실학자면 또 역시 기본 컨셉이 유연성과 개방성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유학자이지만 뭐 흔히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연성과 개방성. 자, 그리고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대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된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잖은 의미를 진화하면서 의의로 끝맺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가지문까지만 읽고서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4번에 각 4번의 각각의 선지들 반쪽짜리씩 각각 풀 수 있으니까 먼저 4번을 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요, 가와나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끼리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 가지고만도 정답이 아닌 것을 먼저 제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에 해당되는 것만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유서의 유형 분류했어. 맞습니다. 일반 문서 또 전문 유서 이거 맞고요. 2번 선지. 가는 유서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했다. 자, 일단 1문단에 유서 개념 나오면서 유용성 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3번 선지.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 글쎄요. 유서의 기원이 뭐 중국에서 비롯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학설 다양 그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땡. 4번 선지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 설명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5번 선지 가는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이요. 근데 이 평가란 말이 어디서 지금 나와서인지 지금 낚으려고 했냐 보니까 이 가지문 안에 평가를 더하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실학자들의 경우에 평가를 더하였다. 여기서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그런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런 거 전혀 나와 있지 않죠. 네, 역시 가도 땡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4번 가지문만 가지고도 벌써 답이 될 수 있는 후보는 1번, 2번, 4번 지금 3개로 좁혀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네, 나번 지문은요, 예수의 선교사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자, 드디어 서학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참고로 이제 동아시아사 관련돼서 딱 떠오르는 게 예수의 선교사 하면은 이제 명나라 말기에 들어온 마테오 리치, 이탈리아 출신이고요. 또 청나라 때 들어온 아담 샬, 독일 출신, 이런 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실학자들의 유서에도요, 이 마테오 리치의 이론 또 그다음에 아담차 이론 등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테오 리치 하면 또 그 유명한 천주 시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서광기와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기하 원본, 유클리드 기하에 대한 책도 있죠. 그리고 아담샤 하면은 또 시언역, 중국 청나라의 역법인 시언역 제작을 주도하였고, 또 조선의 인조의 큰아들 소현세자와 교류했고, 또 그런 특징으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예수의 출신 선교사들입니다. 하여튼, 예, 이런 예수 출신 선교사들이 서학을 소개했고, 자, 그런 서학을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됐다. 그렇게 쭉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나번 지문에서 3명의 대표적인 실학자가 나옵니다. 이수광, 이유경이 나오거든요. 이제 세기별로 다 틀려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편찬한 백과사전식 유서에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아까 전에도
아까 전에도 그 가번 지문에서도요. 네, 그 주작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주작 절대 도외시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주작 그 지적 영역 틀 안에서 서학의 지식을 수용했는데 그 수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이 세 명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자 그렇게 도입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각각 문단별로 1문단은 17세기 이수광, 그리고 2문단은 그 다음 문단은 18세기 이익, 또 그 다음 문단은 또 19세기 이규경, 이렇게 차례차례 세기별로 대표적인 실학자들의 유서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그 지문 전체를 설명하는 그 문구가 나올 때 통시적으로 설명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통시적. 자, 일단 17세기 이수광부터 보겠습니다. 이수광은 주작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역시 주작 전혀 도외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가번 지문에 나온 용어로 바꿔 말하자면은 뭐 유연성과 개방성,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개방성, 열린 태도. 주작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사회의 상황에서 그는 지봉유설, 자, 이수광의 대표적인 책이 지봉유설이죠. 지봉유설을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자, 청나라에 보낸 사신 연행사라고 그러죠.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위로 올라갑니다. 사신으로 접한 중국에서 사신으로 접한 서양 관련 지식, 아까 가번 지문에 나온 표현으로 바꾸어 쓰자면 견문 지식이죠. 직접 보고 들은 거니까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니까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뭐 자기의 관점에서 썼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소개했다 그런 얘기겠죠. 이에 대해 이제 비판론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작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선에 소개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수광의 이런 입장에 대한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이 또 7번 문제로 있으니까 이걸 같이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번 나를 반박하기 위한, 즉 일부 주자학자들의 그런 비판, 즉 뭐 심신수양을 절실하지 않고 주작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 이런 걸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이건 뭐 딱 떠올렸을 때 아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수광의 기본 입장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열린 태도지 않았습니까? 아까 열린 태도, 주작 말고 다른 학문들도 같이 다 그렇게 탐구하는 열린 태도, 다른 말로 세 글자로 개방성.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심성수양을 절실하지 않다고 했는데 뭐 심성수양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어때? 그리고 또 주작이 아닌 것이 뒤섞여서 순수하지 않다고 했는데 주작이 아닌 것 섞여 있으면 어때? 주작 아닌 거 공부하면 어때? 그런 입장가 바로 그런 입장을 표현한 선지를 그대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선지가 바로 2번이네요. 네, 주작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알매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바로 이게 바로 이수광이 강조한 열린 태도라고 하는 것이겠죠. 답은 쉽게 2번으로 찾을 수 있고 뭐 나머지 선지들은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수광의 지봉유설까지 봤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18세기 들어왔습니다. 18세기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로 삼았고, 자, 지식 자체를 표제로 삼았다는 것, 표제어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호사설 책에서 바로 이익의 호가 성호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여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다. 자, 상호 참조하는 방식, 그 이익의 성호사설의 큰 특징인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했다. 자, 그러니까 보통 해부학, 생리학 그러면은 진짜 의학계통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카테고리 속에 넣지 않고 이렇게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좀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론 분야로 카테고리를 바꾼 거죠. 바로 그 얘기가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 나오니까 이걸 또 일본에서 그대로 소개한 책이, 예를 들자면은 18세기에 18세기 일본에서 스기타 겐파쿠가 저술한 해체신서라고 하는 해부학 책이 있죠. 그 일본에서는 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상인들하고만 교류를 하면서 네덜란드 학문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난학이라고 한다고 동아시아사에 잘 나오는데 그 난학 중에서 네덜란드 해부책을 그대로 번역한 책을 해체신서라고, 그런 책을 스기타 겐파쿠가 발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게 순수하게 뭐 해부학 생리학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카테고리 바꾸어서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까지가 이제 이게 성호사설의 특징을 또 설명한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19세기 들어와서 이규경입니다. 이규경은 오주연 문장 전상고란 좀 이름을 외우기 힘든 좀 그런 긴 책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일단 유서라고 하는 거겠죠. 오주연 문장 전상고를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성호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그러니까 성호사설의 분류체계 일단 이어받았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익과 공통점 떠나옵니다.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뭐 지구가 둥글고 뭐 그런 거겠죠.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네, 이게 중요합니다.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서학이 가진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이게 중요하죠.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자, 뭐 흔히 상식적으로 뭐 좀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니까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까지 선을 넘지는 않았던 얘기입니다.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래, 원래 어차피 다 이런 거 마치 서양 이론들이 새로운 것 같지만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중국에 옛날부터 있던 거야. 그렇게 이제 스스로 그냥 뭐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겠죠. 네.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했다. 아까 전에 이익은요, 상호 참조하는 방식이 키워드라면은 이규경의 경우에는 매개적 방식, 이것이 좀 특이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제가 2019학년도 수능 국어지문을 제가 연결시켜 놨는데, 이렇게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다, 뭐 서학 중국 원류설, 이런 얘기, 이런 뉘앙스가 2019학년도 그 불수능이 나왔다고 하는, 특히 국껍질 뭐 물리학 얘기가 나오는 바로 그 지문에 이와 비슷한 이론이 또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참고로 보겠습니다. 네, 바로 2019학년도 그 불수능이었다고 하는 바로 그 킬러 지문, 바로 제가 줄쳐놓은 부분입니다.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런 매문정이라고 하는 학자는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이 네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아까 이번 지문에 나오는 서학 중국 원류서라고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왠지 좀 낯익은 것 같은 그런 좀 뉘앙스의 글이 있다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바로 이렇게 19학년도 수능 지문에서 같은 주제의 글이 발견됐네요.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걸 약간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입장, 이렇게 해서 약간 표현을 달리했지만 결국 뭐 같은 시기에 또 같은 취지를 가진 그런 이론 소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시 이번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렇게 홀수년도 2019학년도 문제 이렇게 뭐 중국의 역사에 또 바탕으로 둔 이런 통시적인 이론 전개가 나왔고, 그리고 또 2년 전에요, 재작년에 2021학년도, 그렇죠, 21학년도 수능에서도 바로 가나 지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중국 중국 중화의 관점에서 청나라를 조선 후기인 실학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연행사로 갔다 온, 네, 이렇게 제가 간단히 썼습니다만 중국의 연행사로 갔다 온 박제가, 이동 뭐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졌는가, 이제 그런 걸 약간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런 것이 또 2021학년도 수능 가나 지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19학년도, 21학년도, 또 금년 23학년도 이렇게 수능에서 그 가나 지문에 이렇게 서양 철학 같은 것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실학자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계속 그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 패턴으로 유추해 보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 다시 철학 문제가 나온다거나 예술 문제가 나온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또 많겠죠. 네, 그런 또 공통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나주문까지 같이 봤으니까 일단 또 가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묻고 있는 4번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 일단 정답 후보로 남은 1, 2, 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선지. 나는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했다. 글쎄요, 유서의 분류 기준은 앞에 벌써 가 지문에서 이미 일반 유서, 뭐 전문 유서 그렇게 나왔고요. 뭐 일단 분류 기준이 나오지도 않은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거는 분류 기준과 그 적절성 여부 평가한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땡. 결국 나 때문에 1번 선지는 땡입니다. 2번 선지. 나는 국가별 유서. 지금 우리나라 실학자들 얘기만 나오면서 변천 과정을 지금 조선 것만 설명했습니다. 국가별 땡입니다. 그래서 역시 2번도 땡.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겠네요. 4번.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 그러네요. 수용 양상, 서학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17세기, 18세기, 19세기 딱 통시적으로 소개했죠. 답이 딱 4번에 들어맞겠습니다. 답을 골랐고, 그래도 아까 일단 정답에서 제껴놓은 2번하고 5번 선지도가 2, 3, 4, 2, 3, 어디야?
2번, 3번하고 5번 선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3번 선지. 나는 유서 편찬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 분석했다.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수강, 이익, 이규경 이렇게 각 세기별로 견해 차이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맞는데 아까 가에서 이미 틀렸고요. 5번 선지. 나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 제시했다. 요것도 같이 통시적으로 봐서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 때문에 땡인 거죠. 자, 4번 답을 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6번이 되겠습니다. 가나 지분 같이 통합을 한 거죠. 네, 6번 문제는요, 아까 가 지문에 있었던 동그라미 가에 대한 이해. 이 동그라미 가가 뭐였냐면은 신학자들의 유서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기억, 동그라미 기억, 성호사설, 이거, 동그라미 니은, 오주연 문장 전산고은, 이규영 거에 대한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1번 선지입니다.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관련, 편찬 의도는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정하여 소개한 것에 나타난다. 당연히 맞는 말씀. 2번,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한 가의 특성은 기억이 아까 성호사설입니다.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한 것에 나타났다. 그렇죠. 카테고리를 재분류했습니다. 당연히 맞고요. 3번 선지.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의 가의 성격은 니은이 바로 오주연 어쩌고 하는 건데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아니죠. 네.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뭐니까 그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원래 다 중국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있었어. 그런 걸 그냥 반영하고 활용한 것이 이렇게 서학을 활용한 목적이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정말 이거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중화 사상에 좀 투철한 거죠.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학을 활용하고 이건 결코 아니죠. 네, 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선지 보면요. 사실 탐구를 중시하며 자연과학에 대해 드러낸 가의 관심은 니은에서 천문학과 우주학, 니은이 오주연 문장인데 이것도 천문학과 우주론의 내용을 수록 이것도 이익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5번 선지.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의 유연성과 개방성, 다른 말로 열린 태도였죠. 기억과 니은 두 책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받아들인 것에 나타난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답 3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보기가 있는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8번 문제는요, 이 새로운 또 실학자의 유서가 보기로 제시되면서 가나와 같이 진짜 완전히 주체 통합적 읽기의 그 학습 목표에 맞게 그런 문제가 3점짜리 보기 문제로 나왔는데요. 이 오답률이 지금 55.9, 일단 50%를 넘었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는 19세기까지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이다. 역시 유서의 하나인데, 자,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 그지? 그러니까 가지문에 나왔던 일반적인 조선 전기 때의 개인적인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죠. 네,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이 유서에는 향촌 4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실렸고, 역시 그러니까 실학자다운 책이죠.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 주자학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 역시 이것도 주자학을 도외시한 것이 아닙니다. 주자학을 배척한 것이 아니에요. 주자학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또 서학 중국 원료설, 아까 나에 나왔죠. 아까 나지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서학 중국 원류설, 또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다. 안설이 해설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네, 어딨죠? 안설, 아까 의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설을 부기했으며, 제한적으로 색인을 넣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다. 상당히 좀 앞서가는 그런 유서였네요. 자, 이렇게 임원 경제지에 대해서 읽고, 이제 가나와 함께 주제 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선지.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 문제를 개선하는 목적의식이 확인되겠고 당연한 말씀이고, 2번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바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고증이죠. 근데 증거 가지고 밝히는 거 고증, 또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 아까 안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 확인됐군요. 요거 그대로 보기하고 맞고요. 3번 선지.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복 유술에 비해 이수광이 쓴 거죠.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 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겠군요. 요것도 맞겠습니다. 전문 유서. 4번 선지.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호사설에 비해 향촌 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 이거 약간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성호사설, 이게 성호사설 하면은 일단 실학자의 이미지인데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 뭐 이런 것만 따지면 너무 관념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실학자 컨셉하고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기존 학설의 정당화와 배제, 그 얘기가 성호사설 관련된 그 문단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성호사설에 관한 문단을 보면요, 이렇게 여기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하니까 네, 8번의 4번 선지도 그대로 맞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익하고 또 서유구하고 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해니까. 이것도 흔히 딱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더니 하니까 왠지 좀 실학자 컨셉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히 본문의 근거를 둔 내용입니다. 네, 4번도 맞습니다. 5번 선지,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연 문장 전산구와 달립니다. 차이점이가 아닐까 보겠습니다.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아니죠. 여기 분명히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도 역시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서학 중국 원류설. 그리고 아까 나지문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반영했기 때문에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즉 여전히 선을 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뭐 중화관념이 구애되지 않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좀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본문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은근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 이렇게 서유구의 임원 정제지까지 나온 마당에 또 잠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요, 이 지문에 나왔던 뭐 이수강의 지봉유설, 그 다음에 이익의 성호사설,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산고, 또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 등등 포함해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저서, 그리고 실학자 그 저자 이름, 그리고 또 그 책의 특징, 그런 걸 짝짓는 문제들이 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등검 시험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한등검 시험 대비 차원에서도 흥미 있는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등검 지문에도 서로 짝짓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고 이 기왕 임원 경제지가 나온 김에 1년 전쯤인가 임원 경제지가 지금 한창 번역되는 작업에 있는데, 그 중에 좀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음식 레시피 백과사전 같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임원 경제지는요, 말 그대로 각 항목별로 그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제 정조지라고 그래가지고 음식 레시피들의 백과사전 같은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상당히 지금 관점에서 보더라도 재밌는 레시피들이 많다고, 아마 1년 전쯤인가 그때 신문 기사들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들을 제안하는 책까지 지금 나왔다고 하는 그런 책 소개까지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굳이 이제 9번의 어휘 문제는 볼 필요가 없고, 그 지문 읽기와 문제풀이까지 모두 마쳤고요.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문의 출처가 어디인가, 출처를 저희 채널이 찾아낸 그 논문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첫 페이지 넘어서부터 예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문에도 예수의 선교사들이 서학을 소개했다, 그 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논문도 그렇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 얘기부터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목차에서 본 바와 같이 서학의 조선 유입과 유서에서 활용이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나옵니다. 일단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성호이익의 성호사설로 대표되는 백과천서식 유서, 이렇게 쭉 나오고요. 또 어떤 페이지 보면은 유서에 활용된 지적 자원의 성격, 자, 유서에 활용된 지적 자원, 그 지문하고 용어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도 이제 유서 작업의 지적 원천 중 하나로 새로운 지식들, 특히 서학의 이론과 서양 정보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이제 지봉유설 얘기가 나왔고, 여기 대부분 지식이 망라되어 있다. 망라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행을 통해, 아까 전에 우리 지문에는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연행이죠. 연행을 통해 이승왕이 얻은 다양한 견문지식. 아까는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가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바꿨으면 또 견문 지식이 되죠. 그래서 연행을 통해 이수광이 얻은 다양한 견문 지식, 그대로 나지문하고 살짝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제가 좀 저희 채널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좀 크게 확대해서 좀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그런 편집 기술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좀 더 쉽게 딱 눈에 잘 띄게 보여드릴 텐데, 그런 기술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수광 얘기가 나온 페이지인데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아까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그렇게 지문에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객관적. 그 다음 다른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또 줄처럼 부분요. 서양 관련 정보들이 큰 시차 혹은 큰 저항 없이 당대의 저술에 활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 이제 큰 시차. 근데 다만 우리 지문에는 아까 큰 시간 차이라고 했습니다. 요것만 바꾸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큰 시차 없이, 큰 시간 차이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서학을 새로운 지적 자원으로 여긴 풍토. 똑같이 계속 지적 자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지문에서 성호사설의 또 중요한 키워드로 상호 참조를 통한 지식의 확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예 그것이 타이틀입니다. 상호 참조를 통한 지식의 확장, 성호사설의 서학 수용, 그리고 자연학적 지식에 관심 갖다고 하는 얘기 우리 지문하고 같고요. 근데 여기 서학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서학 지식 자체를 제목으로 삼았다. 우리 지문에 서학 지식 자체를 표제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 표제어 얘기 나왔습니다. 제가 줄쳐놨지 않습니까? 표제로 삼은, 표제로 내세운 것도 있다. 네, 지문하고 역시 똑같습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 아랫부분을 보면요. 이 서학의 이론을 다른 지식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분야에 확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선명하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른 분야에 확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이것도 같은 표현이 지금 아까 우리 지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 문제 선제까지 나온 그 표현인데, 자, 상유적 지식으로 수용해 다른 지식을 정당화하거나 혹은 배제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네, 이렇게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이렇게 뭐 정당화하거나 이렇게까지 완전히 똑같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건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 다른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 타이틀에서도 상호 참조 나왔습니다만 서학 지식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지식의 경계를 확장적으로 적용한다. 역시 우리 시험 지문하고 취지가 같고요. 네, 이 부분도 진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해부학과 생리학 자체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과 생리학 자체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함으로써 지적 범주와 맥락을 병행한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지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똑같아서요. 네, 이렇게 아까 나지문의 일부죠.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하였다. 네, 여기도 이렇게 논문에도 해부학과 생리학 자체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함으로써 지적 범주와 맥락을 변경한 것이다. 네, 역시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소제목이 19세기 들어와서 오주연 문장 전상고인데요. 역시 그 소 타이틀부터가 매개적 수용, 지문에 나온 표현하고 똑같고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요 문구도 정말 빼박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규경은 서학 지식의 진보성의 토대는 중국이었다고 주장한다. 진보성의 토대, 지문에 나온 표현하고 똑같고요. 즉, 서학이 중국에서 기원한 지식의 근본을 보유하게 되었다. 아까 우리 지문에 나왔던 서학 중국 원루설 취지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네,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 이규경은 성호에 비해 절충적이고 매개적인 방식으로 서학의 정보를 수용해 유서의 자원으로 활용했다. 아까 우리 이규경 그 지문에도 절충이란 말 나오고요. 매개적인 방식으로 수용 똑같이 나옵니다. 네.